예, 자 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탄핵이 가결된 지 73일 만인 오늘 자 11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양측이 이제 증거 조사 외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이어졌는데 오늘 꽤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 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제 오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 변론 입장 초두에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전사 요원이다. 그리고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도 초기에 하면서 이제 기각돼야 된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조갑재 대표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종 진술이 예. 제일 기대가 관심이- 되는데요. 예. 공산 세력. 세력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그 기조를 예.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나와서 말하는 게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광장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대표해서 말하는지 그 입장을 나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역사와 마주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면서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문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음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한 2시간쯤 기다려봐야 되는데 예. 저는 그분이 애국심을 가졌다면은 지금이라도 하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애국심을. 하야 된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졌더라면은 음흠. 그분은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정치인 윤석열뿐만 아니라 인간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게 만드는지 아하.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발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발언이다. 사실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선출된 대통령의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면돼서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긴 최고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내심 좀 기대를 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래도 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승복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파면 직전 파면이 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는 대통령이 사과와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열된 국론을 좀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했었던 과거의 일을 평가받는 작업인 거고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부여해도 되느냐라는 그 기능을 평가하는 것인데 차라리 정말 승복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성찰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걸 보니까 뭐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대심 판정에서 단독으로 흘러나왔었던 그 변호인 측의 원고만 봐도 민주당 야당 측의 잦은 탄핵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원고에서 이미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예. 개전의 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었던 그 논리,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진술을 최후 진술에도 똑같이 일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월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국회를 월담했던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우리 야당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히려 좀 계엄 상황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아마 변론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입구가 막혀서 얼땀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번 출구 앞에 있었었거든요. 아, 예, 예. 국회 이번 그 출구. 막혀 있었던 서울 경찰청의 101 기동대 앞에서 제가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었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군과 경을 투입해놓고 월담 벽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없었다라는 취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관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내용도 중요한데 최후 진술을 그 자필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구치소 안에는 PC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펜과 연필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전해지기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하야 또는 임기 단축 계엄 등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 사유는 정당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짧게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탄핵 소추 사유는 야당의 내란물이다. 이런 내용이 변함없이 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이제 사과나 승복 이런 부분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사과 취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도 했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과 같은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사과가 들어가든 말든 그건 별 중요하지 의미가 않습니까? 없고, 예. 다만 하나 의미가 있다면은 예,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그렇죠. 이 말은 현재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 말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일종의 게임 아닙니까? 그죠? 음. 재판이라는 게 게임 아닙니까? 예. 그럼 게임에 출석해가지고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결과에 승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게임인데 재판도 그 아주 공정한 게임인데 만약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한다면은 이거는 뭐 장외에서 투쟁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예. 결국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헌법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이기인 최고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결정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재발 방지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만약 기각을 해버리면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마음 마음 놓고 개몽할 수 있는 개몽령을 개몽령을 내릴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줘가지고 이게 딱 남미짝이 나는 거거든요. 남미에서 계속 필리핀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계엄령 쿠데타 빈발하는 것은 쿠데타를 해도 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처벌이 아주 약해요. 예. 그래서 이번 여기에서 확실히 끊으려면은 8대 0으로 파면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다루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군 통수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복귀하면은 기각대가 복귀하면은 과연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면은 부하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 복종했다가 지금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두룩한데 예. 그럼 군 통수권이 안 먹힌다면은 전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 제5조가 안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모조리 위반했거든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동료 시민을 향해서 그렇죠.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헌법 체제를 향해서 예. 총불을 돌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립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서 이제 승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분이 이제 초기부터 이 과정 자체가 위법의 위법, 불법의 불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의 불법을 장애한다. 예, 불법의 불법을 장애했다 이런 말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 중순경에 예상되는 최종 심판 결과가 이제 나오는 날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또 헌재 주변에 모여가지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에 준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헌법개판소, 헌법도망소, 정치편향재판소라고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음. 저는 조합재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과와 성찰보다 승복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못해 지금 너무 좀 광기로 가는 경향도 좀 보이잖아요.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승복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던 대통령이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승복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선거의 결과가 이제 승리 아니면 승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승복을 못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광장에 있는 국민들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그렇죠. 이 논란이 조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군 통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플러스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죠. 예, 아하, 그죠? 그러네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딜레마에 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그날 그 선관위 주변에 모였던 박근혜 지지 세력들이 이 시위를 하다가 무슨 시설이 넘어지고 해가지고 3명이 죽었습니다. 예.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그때 아마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경찰이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찰이 준비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 아하. 불의에 당했을 때 사고가 나고 우리 경찰의 시위에 대한 대처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사람을 안 다치면서 하는. 그런데 그 대신 만약 탄핵 인용이 되면은 일주일 안으로 대선 국면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예.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아하. 오히려 기각이 선거에. 되면은 그게 내전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조심하고 있었던 민주당 세력이 또 대중 조직이 워낙 강한 반대로. 그쪽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아하. 내전적 상황으로 가느냐, 대선 국면으로 가느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릴 거라고 봐요. 오히려 기각되면 내전적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그렇죠. 아하. 오히려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슈가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덜해진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그렇군요. 워낙 그 큰 정치적 상황이 예. 닥쳤으니까 우선 국민의힘이 음흠. 어차피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거가 되니까. 음흠. 지금도 늦었는데. 예. 자, 지금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무제한으로 이제 시간을 주겠다라고 헌재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제 여러 언급됐던 쟁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어떤 탄핵 사유 혹은 인용 사유를 보시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무회의 절차 문제, 계엄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제, 국회 봉쇄 진입 및 정치인 체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문제 등이 거론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막 쟁점이 되고 있는 예. 체포의 지시 혹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뭐 통화는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큰 쟁점, 큰 맥락에서의 쟁점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지는 단독 입법이라는 정치 행위가 계엄을 선포할 수 그렇죠. 있는 요건이 배경이 되네요. 될 수 있느냐 네. 이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던 그 포고령에서 첫 번째 조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했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앞선 첫 번째 그 쟁점에서 예. 국회의 정치행위라는 건 계엄의 선포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시에 해당될 수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적국이 선전포고 없이 침탈하는 사변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를 지나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국회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 선포 행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쟁점들도 말없이 그냥 정확하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대표님은? 저는 이번 그 탄핵 심리를 쭉 보면서 우선 윤석열 측에서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을 뒤집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론 예. 전략으로. 예. 예. 사실을 뒤집은 게 없어요. 다만
의혹을 제기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예. 그게 다 지엽적인 거예요. 음. 주로 홍장원 체포자 메모 명단 메모. 근데 그쪽 메모가 아니라도 다른 쪽 메모가 있잖아요, 그죠? 예. 메모가 조지호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니까. 경찰청장이 예. 받아서 메모도 있고 하니까. 명단은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음. 특히 마지막에 결정적 증언은 헌재 쪽에서 선정한 증인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예. 경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경비단장을 막 공박하잖아요. 예. 왜 거짓말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예. 음. 내 맞아요. 세상에 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현역 군인을 향해서 변호인이 거짓말 하세요 했으면은 미국 같으면 그 사람 매장됩니다. 아,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령입니다. 예.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이더라 정형식 정혁 재판관이 중간에 딱 정진시키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말 맞죠? 하는데 왜 자꾸 윽박 지릅니까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요. 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다 기억하실 그 거예요. 굉장히 네. 인상적인 맞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군인 정복을 입은 군인이 미국 의사당에 와서 정인으로 하면은 얼마나 대우를 해줍니까? 명예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군에 대한 사실. 명예인데. 그리고 결정적 장면은 이거예요. 선관위에 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쉽게 자백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보냈다 군인을.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보냈는데 그게 무슨 부정선거 증거가 있었을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의혹 차원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예. 앞에 과거에 한 말을 완전히 뒤집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예. 그다음에 뭘 이야기했느냐. 계엄법 7조에 보니까 계엄을 펴면은 정부와 사법 기관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실수거든요. 헌법 77조와 계엄법 7조에 보면은 정부와 사법을 장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써놨는데 선관위는 그게 소속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기관이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독립된 물론 기관이죠. 사법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총강 해놓고 뭐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 이래가지고 분류를 완전히 새로 하고 있다, 따로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이 국회와 선관위의 법적 위치를 모릅니까? 법적 위상을 모르냐?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를 함부로 보냈다고 자백해 버리죠.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과연 법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예.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예. 뭐 가짜 메모다라고 되게 뜨거운데 국정원들의 메모가 국정원 요원들의 메모가 어떤 방식으로 기입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기사들의 속기 수기 메모가 있습니다. 예. 국회나 지방의회 예. 속기를 하는 사람들의 속기 메모는 네. 한번 보시면 확인해서 보시면 아주 유사합니다. 아, 꼭 그 지렁이 글씨처럼 아랍 유사해요. 문자 같아. 아랍 문자. 예. 막 걸리는 거 있잖아. 아하. 이렇게 독립식으로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맞아요.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지렁이처럼. 쓰는 모습을 속기사 수기문서라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완전히 가짜라고 단언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하거나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김병기 의원이 그분들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잘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1차장 같은 경우는 메모 비서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그러니까 시켰다는 정서를 거. 시키는 예, 전문 비서관이 따로 있다. 메모 비서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서를 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적국의 어떤 침탈 내지는 정보를 다뤄야 되는 주요 기관의 요원이라면 한글로 적는 게 아니라 메모에 대한 기술도 따로 배우겠죠. 그리고 그에 유사한 문자인 속기사의 수기 메모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논리 이론보다는 국정원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짚어보면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절차를 언급한 거지만 이전과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느냐. 선고 이후에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모드로 인용이 될 경우에 바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와서 극우에게 너무 공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원이 비어 있다. 이를테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이 돼버렸다. 그 빈집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빈집 털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바로 태세 전환 됩니까? 저는 조금 넓게 보면 말이죠. 예. 지금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트럼프, 예.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 선거에도 보면은 그렇죠. 예, 기독교 그런 연합. 그거하고 한국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전부 이제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편 가치보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한국에서는 문제는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의 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비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이재명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그쪽에서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한국의 정치판이 오른쪽으로 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건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 거대하게 왼쪽으로 틀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게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통치 30년이 끝나고 예. 문민 정부를 내세우면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한 여러 가지 정책이 좌파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게 많아요.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틀었어요. 예. 왼쪽으로 튼 데 대한 반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반동의 질이 나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반동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그 배경에 PC 운동에 대한 시주의. 반발이 정책 있었던 올바름. 것과 예. 비슷한 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딱 선거를 앞두고 샌드위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현실과 지금 광장 세력 예. 영향. 그런데 이 광장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아마 과대평가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중도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그러면- 주종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표 계산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부정선거를 세게 믿고 또 광장의 어떤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조기 대선이 열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태세 전환, 모두 전환보다 좀 세게 가속 페달을 훨씬 더 우경화 쪽으로 밟을 것이다. 그럼 그럼 사고 나는데. 사고가 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1위 후보로 손꼽히는 것만 봐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느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탄핵은 부당하다라는 거고 그게 대다수의 민심이고 그 민심을 받드는 것이 지도부의 주류라면 모두 전환이 안 되고 사실 이대로 우경화된 채로 자유한국당 때처럼 그렇게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 지금 장관.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일 앞서가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은 그분이 오랫동안 접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담백한 사람이에요. 담백한 사람. 담백한 사람. 담백하다. 담백하고 아니, 좌익에서 오른쪽으로 확 돌아버리는 게 그래서 태세 전환은 그 사람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은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딱 선을 끊고 나는 부정선거론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상당히 바뀌는 겁니다. 아하. 그랬을 때는 김문수 장관을 비판하는 게 결국 탄핵 반대했다는 것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약해지지. 중요한 두세 가지 포인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그렇지. 부분이 향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이름인데 명태균 씨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둘 사이에 녹음이 육성이 온 게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예.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녹취입니다. 이게 이제 5월 9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이제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획 문제,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확실한 멘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저는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이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글로 보는 거하고는 맞죠. 그 충격이. 그래서 저건 짧지만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더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개될 건지,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 저 짧은 거 말고 또 긴 게 나올 건지에 그렇죠. 따라서 이 사건의 폭발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사에 유명한 특종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와 관계된 특종인데 예. 12.12 녹음 테이프라는 거 아세요? 예. 12.12 사건 때 제3군 사령관 전화를 보안사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걸 1995년 9월로 월간 조선에 테이프로 냈어요. 부록으로. 아하. 그런데 이 녹취록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녹취록을 읽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파장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걸 공개를 하니까 그때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게 예. 거기 보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용감한지가 다 나오거든요. 아하. 그때 유명해진 사람이 장태환 맞아요. 수경사령관인데 예. 최근에도 이놈들 다 공개됐었죠. 죽여 해가지고 나온 예. 그게 이제 대본이 돼가지고 이번에 영화. 서울의 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 나왔는데 아하.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하. 녹취록이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목소리가 딱 육성이 나와버리니까 나오면. 아하. 그래서 그 2달 뒤에 이제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폭로, 맞아요. 그 다음에 5.18 특별법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분위기가. 음. 그래서 이 사건도 목소리의 파장이 아하. 어떻게 될지 그러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테이프가 나와야 되겠지만. 주진우 기자 얘기는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고 더 공개할 게 많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움직임을 보고 또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 통화가 그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예. 그 통화가 있은 후에 30분 뒤에 있었던 통화라고 하는 완결성 거고 있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짤막하게 잘렸지만 그 2분 30초 가량의 분량이라서 더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의 통화가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 통화 보고 검찰이 정말 수사를 뭉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분명히 황금폰에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다 저도 있을 텐데. 저도 그 헌병의 수사기관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라 포렌식을 통해서 압수물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우선 통화 내용을 다 빼고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을 빼고 SNS 같은 이런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포렌식으로 돌려가지고 그 기록을 얻은 다음에 예. 텍스트화합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워딩을 검색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게 예. 일반적인 수사론인데 예. 이 통화 녹취록을 분명히 검찰도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기소한 거는 창원산단의 의혹 그리고 김영순 의원의 정치자금법만 했잖아요. 맞아요. 이 말인 즉 창원지검 차원에서만 그냥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은 뭉갠 거다. 이 차원에서 단돌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훨씬 더 강화하는 녹취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창원지검의 정유미 지검장인가요? 그분이 네, 이제 맞습니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명태균 이슈는 마치 솜사탕과도 같다. 설탕의 알갱이를 열을 가해 가지고 부풀리는 게 솜사탕인데 언론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말인즉 명태균 이슈를 별것 아닌 것처럼 사실 생각하고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훨씬 더 필요하게 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육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자체는 명태균 이슈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 파급력이 클 것이다. 국민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거는 우선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아. 왜냐하면은 이미 이게 타격이 간다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로 몰릴 대로 몰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보다는 지금 말하자면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감과 관련된 그 문제니까 예. 국민의힘 경선에 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 본선보다는 경선에. 예. 그렇죠. 일테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C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홍준표 시장의 측근 A 씨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대가로 지난 대선 경선 시점부터 지방선거까지 10차례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을 입금했다. 계좌 내역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 측과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씨의 관계를 굉장히 부인하고 있고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고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고 연단에 서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연설을 하는 예, 뭐 그런 한 장의 있었고. 사진이 나왔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부정해 버리니까 예. 이렇게 간접 증거가 나와도 이 타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시장 친구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홍준표 시장의 그 주장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그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우리 당의 이준석 의원처럼 어떤 이야기를 오갔는지 어떻게 관계가 시작됐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한테 이 악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직 사퇴하고 조기 대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태균 이슈를 관리하고 대하면은 계속해서 악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이제 명태균 씨와 관계 전혀 없다. 거짓말장이다. 수사 빨리 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들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상권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가 근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좀 말한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떨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끝장날 수 있다.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긴 채고, 끝장난다고 한 의원 본인이 스스로 예. 명태균 특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아. 저희 개혁신당 3명 다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을 해라. 하자고 그 서명란에 서명을 했거든요. 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도 좋으니 수사를 해도 좋으니 들어와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끝장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로 어떤 뭐 공천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예. 이 최초의 폭로자라고 했었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불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에 관련된 최초 폭로자가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무리 파도 증언이 나와도 의문의 N승만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저희는 소상하게 수사받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생각입니다. 의문의 N승 계속할 수 있다. 네. 조 대표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한 3가지가 문제인데 예.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입하는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투기를 했다든지 차원 산당 투자를 했다든지 관련해서 하는 예. 이런 거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조작을 했는 공직 것인가? 선거를 흐트렸다는 예. 이런 건데 가장 큰 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당연시 됐거든.
그 그러니까 당의 그 총재 총재를 역할을 같이 대통령이 당 겸용하니까. 총재였고 예. 그다음에 어느덧 그게 민주화되면서 당 총재직을 못 맡고 또 공직선거법에 당무에 개입하지 개입 말아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년을 줬던 게 말하자면 이거였습니다. 당무 개입으로 기소한,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좀 해주고 한 걸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가 판 수렁에 음. 빠져가지고 큰 사건이 예. 돼버렸는데 누가 만나가지고 뭐 부탁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브로커가 로비하는 건데 더구나 공천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다만 여기에 돈과 이권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봐야지 이걸 너무 넓혀가지고 명태균이가 누구 만났더라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관련 의혹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 혹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정책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얘기를 꺼내들었는데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 1대1로 하자. 그랬더니 민주당은 또 3대3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18억씩로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1대1로 무리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예, 끝장 토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3대3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급이 안 맞다. 예, 급이 3대3으로. 그러니까 당대표라면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뭔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좀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느낌인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상당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속세 뭐 52시간 52시간. 화두를 계속 던지는 예,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던지면은 딱 국민의힘이 반응이 그 말만 그렇게 하지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대안을 별로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니시아티브를 주도권을? 이재명 주도권 잡아가지고 일단 화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화두로 만들면 상속세 하면은 자꾸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속세 줄여가지고 득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포 지역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표를 좀 적게 받았던데.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예, 맞습니다. 전략적인 판단. 수도권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딱 걸려버린 것 같아요. 아. 이 상속세 예. 문제로. 그럼 토론 안 할 수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서울에서 5% 졌거든요. 졌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그 다 당시에 굉장히 서울이 부동산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페인을 분석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가 졌다. 이 부분을 깊이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 그렇죠. 이게 과세 이제요. 표준 네. 18억까지 올리면 정확하게 서울 수도권에서 55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건 딱 5%를 이게 충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아. 그 정책의 호불호와 별개로 예. 상당히 유권자 타겟층을 제대로 공략한 공약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 갑자기 또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조 대표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속세를 생각하면 이재명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근데 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이런 시리즈가 더 있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해서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내지는 지금 연금 개혁의 모수 개혁도 계속해서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30조 추경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는데 이렇다 할 대안은 지금 못 내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극우 내란당이라는 말만 빼면 토론에 응하겠다라든지 그냥 사법 리스크만 운운하고 있지.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놀리는 것처럼 그걸 잊어버릴 만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다투는 거 보면 해리스는 예.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고매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트럼프는 고매한 이야기. 딱 세 가지 가지고 예. 집중했다고. 특히 이민. 이 이민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지나친 페미니즘, 아하. PC주의. 그다음에 기름값, 아하. 예. 인플레 아하.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게 박히는 거예요. 예.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아하. 실생활과 관계되는 음. 이제 공약이 먹혀드는 시대가 왔어요. 음. 한국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이미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소 저거 보면 이제 민노총 앞에서는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을 배고파. 근데 이제 중도 부서할 때 진짜 중도 부이신 줄 알더라 하면서 약간 뭐랄까 악마화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구구 유튜버나 개인 SNS 올릴 수 있는 사진이 한데 이게 공당에 SNS에 이게 게시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 자체가 뭔가 좀 대단히 아쉬운- 잘못되고 있죠. 예. 대단히 잘못되고 있죠. 예. 저런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구나. 이 사람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먹히지 예. 절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정당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시물이에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 민주당이 뭐 김병주 의원이 뭐 윤석열 참수라고 해가지고 뭐 지지자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양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 이성을 잃고 저런 게시물을 마구 올리고 있는데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안을 다른 걸 내야 돼요. 저게 대응하면은 중도 보수 노선 선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음. 선전해줬네요, 네, 사실은.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걸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있을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 아 예. 하는 그런 약간의 액션을 취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점검하러 가고. 시설 점검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강력범죄 또는 아주 흉악법 났을 때 그런 걸 공약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마 사형 집행 찬성에는 70% 찬성할 겁니다. 사형 아. 집행에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2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한 사람이 2명, 3명 죽이고 한. 연쇄살인범들.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선거 공약으로 그 사람 인명을 가지고 뭐 선거 공약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중요한 정책이죠. 대표님 근데 만약에 그 사형제를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죄가 입증이 돼버리면 그 한동훈 대표가 또 윤석열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무기징역 있으니까. 사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이슈를 떠올릴 만한 화두를 던져야 된다라는 걸로. 예,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책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제 책이 나왔고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예약이 많이 받고 있고 아직 책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유죄 판결 막으려고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게 이제 주로 헌법 84조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헌법 84조에서 소추를 우리 받지 않는다. 현직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가 아주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더라고.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 예. 그러니까 소추 재판까지 중단된다. 예. 이렇게 된 건데 작년 10월일 겁니다. 10월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기관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헌법 84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분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84조에 대해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유권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아마 국민의힘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1년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한다. 이렇게 공개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84조는 상당히 앞으로 커지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주제가 안 되겠습니까? 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쓰여진 책으로서 다시 등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홍준표 시장의 서한종 리스트 때부터 10명의 헌법학자 중에 7명의 헌법학자가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그리고 헌법 제68조에도 대통령의 보선을 규정하는데
고리 또는 사망 그리고 판결 기타 사유로 수행을 하지 못할 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예.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 사항을 민주당이 너무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순리대로 또 민심의 여론대로 그렇게 행위를 정당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